이처럼 근본적인 질문을 해올 줄은 몰랐다. 사실을 말하자면 행복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한 적이 없었다. 고민한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니까. 그는 머뭇대다 대답했다. 행복한 순간을 하나씩 더해가면 그 인생은 결국 행복한 거 아닌가? 아니, 행복은 덧셈이 아니야. 그녀는 베란다 유리문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마치 먼 지평선을 넘어다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실제로 보이는 건 유리문에 반사된 실내 풍경뿐일 텐데. 행복은 뺄셈이야. 완전해질 때까지 불행의 가능성을 없애가는 것. 정리할 수 없는 개념이었으나 딱히 듣고 할 말이 없었다. 그는 잠시 후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나는 그러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어. 그를 돌아보는 그녀의 눈동자에 다시 초점이 잡혔다. 결혼한다면 한 팀이 되는 건데 자기도 내게 맞춰 노력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는 냉큼 대답했다. 행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데 못한다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무엇보다 진심으로 행복해지고 싶었다. 그녀와 결혼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다. 맹세해? 그녀가 재차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맹세해.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그는 노력의 의미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를 데리고 처음 하남에 간 날이었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물었다. 결혼과 함께 노아를 데려갈 것인지. 그녀는 서글서글하게 대답했다. 내 식구가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대로 그리할게요. 이 답변이 어머니가 허구한 날 들먹이는 결혼할 때의 약속이다. 문제는 두 여자가 서로 다른 지점에 방점을 찍었다는 데 있었다. 어머니는 결혼과 함께, 아내는 함께 살 집에. 당시 그는 학교 근처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었다. 방 하나에 거실 하나, 화장실도 하나인 원룸 같은 빌라였다. 두 아이와 함께 살기는 힘든 집이었다. 그녀의 집은 서교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두 아이와 살기엔 좋은 집이었으나 그의 직장거리와 멀었다. 주말 부부를 하거나 그가 장거리 출퇴근을 해야 했다. 그녀는 타운하우스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청년 외곽의 건축 중이며 미분양인 세대가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노아에게 좋은 집이라고 그를 설득했다. 공기 좋은 숲속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층간소음 걱정 없이 소리 지르고 뛸 수 있다는 점에서. 노아 축구 좋아하잖아. 두 사람은 모델하우스를 보러 갔다. 집 자체는 좋았다. 옆집과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된 단독주택 형태였다. 독립된 차고와 작은 뒷마당도 있었다. 실내는 천장이 트인 복층 구조였고 드레스룸을 빼고도 방이 4개나 됐다. 아이들에게 각자 방을 주고도 하나가 남는 셈이었다. 아내는 그의 서재로 쓸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막 석사 과정을 시작한 그로서는 고마운 말이었다. 딱 내가 원하는 집이야. 아내는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였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우선 턱없이 비쌌다. 전세를 내고 적금을 털고 대출을 끼워도 어림없는 액수였다. 입주 시기도 너무 늦었다. 이듬해 6월이었으니 반년 이상 남은 셈이었다. 그 사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에서 살 것인지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얻는 것이었다. 그녀에게는 이런 계획이 있었다. 자신의 아파트를 팔아 타운하우스를 계약한다. 입주할 때까지 두 사람은 그의 빌라에서 지낸다. 아이들은 입주 후에 데려온다. 그게 싫다면 입주 후로 결혼을 늦추자고 했다. 그는 노아와 함께 사는 걸 늦추기로 했다. 5년 가까이 따로 살아왔는데 몇 달을 더 못 참겠나 싶었다. 어머니는 마득잖아 하면서도 노아를 몇 달 더 키워주기로 했다. 입주까지는 비교적 순조로웠다. 순조롭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건 그 다음이었다. 입주를 하고도 그는 노아를 데려올 수 없었다. 아내는 두 아이를 같은 날 함께 데려오길 원했다. 데려올 때 두 아이가 같은 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 유치원에 다닐 남매의 성씨가 다르다면 재혼 가정이란 걸 강구하는 거나 진배없고 아이들은 받지 않아도 될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었다. 아내에게 상처란 바라하지 않은 불행의 신용 같은 것이었다. 이번에도 아내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가 자유를 입양해서 성을 바꾸면 된다고 했다. 명확한 해결책이었으나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 입양 신청은 결혼한 지 1년이 돼야 가능했다. 5개월이 더 필요한 셈이었다. 그는 아내의 제안을 거절했다. 지우를 입양하기 싫어서가 아니었다. 노아를 데려오지 못하는 게 싫었다. 아내의 주장이 합당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재혼이 숨겨야 할 비밀은 아니지 않은가. 보편적인 가정은 아닐지 모르나 아이의 성을 바꾸거나 아이들을 직접 기르지 못할 결함은 아니었다. 인간은 자신의 믿음에 따른 우주를 가진다. 결함도 결핍도 없는 완전성이 아내의 우주였다. 행복은 가족의 무결로부터 출발한다고 믿고 있었다. 이 믿음은 신앙에 가까웠다. 타협이 있을 리 없었다. 아내는 그의 거절을 거절했다. 의견 차이는 단 몇 분 만에 싸움으로 번졌다. 상처를 주는 말들이 서슴없이 오갔다. 아내는 그에게 제 자식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라고 쏘아붙였다. 그의 이기적 성향은 결혼 생활을 위협하는 세 번째 결함이었다. 그는 사기꾼처럼 말을 바꾼다고 맞받았다가 기뺨을 얻어맞았다. 포핸드로 한 대, 백핸드로 한 대.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는 반격도 방어도 하지 못했다. 이어지는 주먹질을 그냥 선체로 견뎠다. 종종 격렬하게 다투긴 했으나 물리적인 타격을 입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맞고 사는 남자가 왜 생기는지 이해한 밤이기도 했다. 때린 쪽은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다. 얻어맞은 쪽은 다음날로 이혼하자는 문자를 받았다.
그는 자존심을 버렸다. 당장 노아를 데려오겠다는 계획도 접었다. 결혼 생활을 더 위태롭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지는 게 망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첫 결혼에 실패한 후 그의 우주를 지배하게 된 원칙이었다. 아내는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입 밖에 내본 적이 없는데도 귀신처럼 그는 줄곧 지는 게임을 해온 이유일 것이다. 아내가 돌아오자 그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노아를 몇 달만 더 키워달라고 설득했다. 입양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알 때 알더라도 미리 입을 물려 선불로 욕먹고 싶지 않았다. 대신 아내를 팔았다. 허리를 다쳐 몇 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어머니는 믿는 눈치가 아니었지만 그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어머니의 생활비 전액을 대는 조건이었다. 지난주 월요일은 첫 결혼기념일이었다. 송도에서 아내와 만나 저녁을 먹었고 자동차 전용 극장에서 비포 선셋이라는 옛날 영화를 봤고 청한 집으로 돌아와 와인 한 병을 나눠 마신 후 사랑을 나눴다. 결혼 생활에서 반복되는 천상의 순간과 지옥의 순간 중 전자에 속하는 밤이었다. 만족스럽고 평온한 밤, 잘하면 함께 늙어갈 수 있겠다 싶은 밤, 우리에게 아무 문제도 없다고 믿고 싶었던 밤, 아내가 그의 가슴팍에 새로운 폭탄을 투하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아내는 지우를 친양자로 입양해달라고 했다. 일반 입양은 제 아빠의 관계가 법적으로 계속 인정되나 친양자 입양은 친족과 상속 관계까지 끊을 수 있다고 했다. 지우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그의 친생자로 등록될 것이며 성씨는 자동으로 그의 성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었다. 정리하면 지우의 뿌리를 세탁하라는 요구였다. 기분 좋게 졸고 있던 그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자다가 목이 졸려도 그만큼 놀라진 않았을 것이다. 이제와 친양자 입양이라니 어쩌면 애초에 목표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 결혼한 지 1년이 됐지만 그는 아직도 아내를 예측하는 데 서툴렀다. 아니 서투른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했다. 뇌가 없는 해삼도 일정 기간 훈련하면 예측이 고수가 된다는데 일 처리는 내가 할 거야. 아내도 몸을 일으키고 마주 앉았다. 자기는 동의만 하면 돼. 그가 동의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어조였다. 해줄 거지? 그때까지도 아내는 달짝지근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기대를 배반하고 싶진 않았으나 좋았던 분위기를 깨고 싶지도 않았으나 그는 말할 수 없었다. 아니 못해. 아내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스위치를 끈 것처럼 단숨에 싹. 왜? 이유를 묻는 질문이 아니었다. 뭐가 어째 줄임말이었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확신한 나머지 상대에게도 주장할 입이 달렸다는 걸 무시하는 자 특유의 실능이었다. 그는 냉큼 대답했다. 행복을 위해 노력하자는데 못한다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무엇보다 진심으로 행복해지고 싶었다. 그녀와 결혼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한중간에 있는 것은 유나의 방문이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서 그녀는 반달늪을 잊어버렸다. 할머니네가 아니라 인천집에 있는 유나의 방으로 들어온 것 같았다. 커다란 베이창이 있다는 걸 빼면 모든 것이 똑같았다. 나비 장식이 달린 레이스 커튼, 흰 침대와 이불, 침대 위로 늘어뜨린 연분홍 캐노피, 코스모스 꽃 모양의 조명 등 둥근 거울이 달린 책상과 의자, 선반에 열을 맞춰 세워둔 대형 마룬 인형과 아기 인형들, 파란 지붕, 옷장. 방을 만들어준 사람이 누군지 그녀는 바로 알아차렸다. 할머니는 아니었다. 유나의 방이 이렇게 생겼는지 알 리 없으니까. 이렇듯 똑같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뿐이었다. 가구를 배달시켰든 직접 사와서 꾸며줬든. 그녀는 창문 앞으로 다가갔다. 벤치처럼 널찍한 창틀에 신기한 것들이 놓여있었다. 앙증맞은 원탁과 긴 기둥이 등받이처럼 달린 의자 5개. 각 기둥마다 말하는 손 인형들이 끼워져 있었다. 가슴에 차고 있는 명찰로 그들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었다. 아빠, 엄마, 유나, 아가. 마지막 인형은 사람이 아니었다. 고무줄로 의자 등받이에 꽁꽁 묶어놓은 우리였다. 눈알 한쪽이 뽑히고 배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물갈퀴가 갈기갈기 찢겨나간 우리였다. 다른 가족처럼 우리도 이름표를 차고 있었다. 자아의 목소리는 둘로 나뉘었다. 하나는 끈질기게 자신을 설득하는 목소리였다. 우연이야? 거기에서 뭘 읽으려 지르지 마. 다른 목소리는 유나를 향해 묻고 있었다. 대체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내 꿈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할 때부터 문제 해결을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 바람에 꿈이라고 표현을 붙인 것은 얼마 안 된 일이다. 요즘 사회는 꿈의 자리를 진로에게 빼앗겼다. 어린아이가 하늘을 날고 싶다 하면 기장이 되고 싶구나 라며 아이의 순수한 꿈을 진로라는 틀에 가둬버린다. 꿈이란 현실이 아니라서 꿈이다. 이루기 힘들어서 꿈이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아도 되고 현실성이 없어도 되는 게 꿈이다. 거대해도 되고 뜬금없어도 된다. 그래서 꿈이다. 그런데 요즘 꿈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받으면 왠지 직업명이나 업계에 성공한 타인의 이름을 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에 현상이 일어난다. 국제 변호사, 사업가, 한국의 스티브 잡스 등 꿈을 이야기하는 곳에 진로 밖에 자리를 두지 않는다. 그래서 꿈이나 미래, 진로 같은 키워드에 관한
해서 강연을 하게 되면 항상 이 문제를 열렬히 비난하고 우리가 당당히 진짜 꿈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강연을 하는데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한 청년이 손을 들고 물었다. 타일러는 꿈을 자주 바꾸었다 하는데 지금 꿈은 무엇인가요? 순간 머뭇거렸다. 스스로 이 세상에서 뭘 바꾸고 싶지? 질문하자 바로 떠오르는 게 환경 문제였다. 내가 매일같이 걱정하는 것, 그래서 내 꿈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해버렸다. 말하면서도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유치하게 생각할까, 얼마나 급진적이라 생각할까, 얼마나 뜬금없다고 생각할까, 털어놓는 순간 나를 평가할 온갖 시선들이 떠올랐고 가슴이 두근두근했다.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슈를 처음 다른 사람 앞에 공개할 때 이렇게 떨리지 않을까? 그런데 예상과 달리 실제 나를 그렇게 평가하거나 내 꿈이 이상하다고 지적한 사람은 없었다. 사람들에게 의외로 타인을 반박할 이유도 그만한 마음이 여럿도 없었던 것 같다. 더구나 꿈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공유하는 것뿐이니까. 그날 청년의 질문 덕분에 환경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꿈이라고 해도 되는구나, 목소리를 좀 더 내도 되는구나 깨달았다. 환경 강연을 하면서 우리는 나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반응을 많이 접한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프레임으로 보고 평가하는 습관이 구석구석 껴있고 그것이 모두의 감각을 흐리게 하고 있다. 자연에는 국경선이 없다. 국가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장치일 뿐이다.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나가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아침에 씻고 옷을 입을 때 파키스탄에서 만든 속옷을 입고 중국에서 만든 양말을 신는다.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된 프랑스 브랜드 티셔츠를 입는다. 휴대폰의 통신사는 한국이지만 기계 부품은 중국과 베트남에서 오는 시기다.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들이 국경선을 넘어 전 세계로 연결되어 있다. 불 켤 때 쓰는 불빛의 연료는 92%가 해외에서 들어왔고 우리가 먹는 식자재도 글로벌 잔치이다. 그 모든 것들이 무역선에 항공기를 통해 에너지를 쓰면서 오가고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도 똑같이 주문해서 쓰고 먹어가면서 경제가 하나로 녹아들고 있다. 나는 한국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끓여먹는 라면 하나에도 오랑우탄이 살던 숲을 파괴하고 재배한 파묘가 들어있다. 여권도 국적도 우리 책임을 덜어줄 수는 없다. 지구는 하나일 뿐이고 지구를 망치는 생물종은 사람이기에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더 많이 갖고 더 잘 살려고 한 욕심이 결국 생태계를 망친 것이다. 그 원인, 욕심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 물론 우리가 범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 범인은 아니라고 치자. 더 큰 범인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폭력이 눈앞에 벌어지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방조죄이다. 우리 땅이 물에 잠기고 숲이 불타며 동식물이 멸종해 결국 우리 숨통을 조이는 현실을 방조하고 있다. 어떡할 줄 몰랐다고 해도 방조한 것이고 범행을 돕는 줄 몰랐다고 해도 이미 동조한 것이다. 우리는 잘못을 퍼센티지로 따지면서 발을 빼고 싶어 하지만 잘못은 있거나 없거나 하는 문제이다. 죄는 유무의 문제이며 정도를 따지는 건 형을 선포할 때나 필요한 것이다. 버몬트에 있을 때 생태계 수업에서 사냥의 비유를 배웠다. 옛날 어느 마을에 늑대가 있었는데 농부의 닭을 잡아먹어 손해를 끼쳤다. 농부가 늑대를 죽이고 쫓아낸 결과 농부의 닭은 무사했지만 사슴 개체수가 폭등하고 밭에 농작물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래서 그 마을에는 사슴 사냥이 정통이 되었다. 사슴 개체수가 많아져서 농사도 안 되고 생태계에서도 다른 생물종이 생존 경쟁에 밀리면서 멸종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늑대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 한 사슴 사냥이 장려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늑대에게 잘못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다들 아니라고 한다. 그럼 사슴에게 잘못이 있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답한다. 사슴이 많아진 건 잘못된 것이고 사냥해야 하지만 사슴 탓은 아니야. 사슴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사슴이 불쌍해. 다시 누구의 탓이냐 물으면 농부의 탓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 늑대를 안 없앴으면 이럴 일이 없었다고. 그렇기는 하다. 하지만 농부가 왜 늑대를 쫓아내는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 늑대를 죽인 농부가 본인이 키우는 닭을 혼자 먹었을까? 농부에게서 닭을 사먹는 사람들 모두가 늑대가 죽기를 바라고 늑대의 죽음을 방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늑대가 닭을 잡아먹어 닭 개체수가 줄어들고 닭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내지는 골칫거리를 제거하고 싶었던 것이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이다. 어렵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 괜찮다. 누군가 해결해 줄 거다. 이건 정부의 책임이니 알아서 할 거다. 이런 생각도 다 버려야 한다. 이대로 가면 멸망이란 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상상해 봐야 한다. 그게 뭘까? 텀블러 쓰기, 대중교통 타기, 불 끄고 나가기, 분리수거하기. 많은 사람이 이런 방법을 생각하겠지만 그런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런 수준은 훨씬 넘어야 한다. 해결책은 분노에 있다. 우리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이미 1950년대부터 알고 있었다. 또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 그것도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1970년대에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어떤 일을 했을까? 석유 기업과 석유를 이용하는 다른 대기업은 로비를 통해 업체를 띄우고 환경 이슈를 파문 일을 계속해 나갔다. 기후위기가 거짓이라는 식의 날조된 연구를 발표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심각한 환경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말이다. 그럼 화가 나야 한다. 누군가의 사익을 위해 우리의 미래가 희생된 것이다. 그들의 우리에게 은퇴 후 살아갈 땅, 침수 없이 마음을 놓고 살 수 있는 땅을 빼앗았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고의적인 것이다. 몇몇 기업, 몇몇 국가들이 기후위기 안에서 수익 창출해놓고 본인들을 위한 유리한 입장을 차린 것이다. 그걸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호구로 살아왔던 것을. 그 다음 발로 투표해야 한다. 분노를 느끼고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의 제품을 사지 말아야 한다. 정치인을 뽑을 때도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뽑지 말아야 한다. 기후위기에 관해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 기업의 제품을 고를 때도 친환경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FSC 인증 종이나 재생 종이를 쓰고 있는지, 어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묘를 쓰고 있는지, 쓴다면 어떻게 가져오고 있는지 이런 걸 따져야 한다. 따질 수 없다면 따질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나 도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에 관해 여전히 빈관한다면 그저 밟히는 수밖에 없다. 우리의 주체를 판 것이기 때문에 주체성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 그게 이 문제의 해결책은 되지 못하더라도 유일하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미래의 선택권을 빼앗겼다. 그걸 되찾지는 못하겠지만 최악을 막을 기회라도 가져보기 위해 우리가 가진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선거할 때 투표권 물건을 살 때 지불하는 돈이 바로 나의 선택권이다. 일본을 불매한 것처럼 환경 관련해 불매해야 한다. 왜 환경을 기준으로 세운 불매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날 그녀는 리버볼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사건은 그 소년과는 상관없이 시작됐다. 오히려 그녀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수영을 통해서 자신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훗날 그 사건을 곰곰이 뒤집어 보면서 리버보이가 항상 자신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슴에 품은 죄질의 꿈처럼 리버보이는 역시 언제나 그녀의 일부분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녀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 꿈은 리버보이는 그녀의 삶 자체이기도 했다. 아침 9시 30분 수영장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이것이 바로 여행가철의 최대 단점이었다. 특히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하지만 그녀는 불평할 수 없었다. 6시 30분부터 9시까지 거의 2시간 동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몇 번씩이나 수영을 즐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만족한 것은 아니었다. 때로 몰려와서 찰싹거리며 물속으로 뛰어드는 무리를 보고 있자니 그만 속이 답답해졌다. 꽥 하고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어졌다. 아직도 더 힘차게 물살을 가르고 싶은데 아직 피곤하지 않은데 제스는 온몸의 에너지를 다 써버릴 때까지 수영을 멈추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이쪽 저쪽 텀벙거림을 애써 무시하며 집요하게 물살을 가르고 앞으로 나아갔다.
동작을 멈추지 않고 옆길로 새지도 않고 고집스럽게 하나의 레인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 다른 사람들도 그 공간을 인정하고 자리를 비켜준다는 사실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예외였다. 자리를 비켜주기는커녕 수십 명의 사람들의 경쟁이라도 하듯 풍덩풍덩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 그래서 그녀는 일부러 동작에 집중했다. 물살을 가르며 그녀는 아주 미숙하게 마치 시계의 촉진처럼 규칙적으로 호흡을 했다. 그녀는 산소 한 모금을 들이마시기 위해 분홍빛 입술을 하늘로 빼꼼히 내밀었다가 다시 얼굴을 숙이면서 길고 고른 숨을 천천히 토해냈다. 그럴 때마다 물거품이 작은 물고기 떼처럼 그녀의 입술은 간지였다. 그녀는 그 리듬을 사랑했다. 그 리듬은 그녀에게는 공기와도 같았다. 숨쉬기 위해서, 살아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것. 생각이 엉뚱한 곳을 흘러갈 때면 그녀는 어김없이 수영을 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생각이 싹 정리되곤 했다. 가끔 일이 잘 풀려서 기분이 편안해지거나 뭔가 기분 좋게 생각할 게 있을 때는 그냥 생각이 흐르는 대로 내버려두기도 했지만 지치거나 불안할 때는 혹은 할아버지 걱정될 때는 수영의 리듬에 집중해서 마음을 진정시켰다. 가끔은 수영하고 싶지 않을 때도 그 리듬을 떠올리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물론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그녀는 못 말리는 수영관이었으니까. 연어에게 세상을 거슬러 오르는 너는 시간의 반역자. 저 물살을 거슬러 강렬한 너의 몸짓이 대양을 가른다. 고향 찾아가는 너 연어에게 나의 길을 묻는다. 중심에 서다. 5월 어느 날 산자락을 베개 삼아 눕는다. 산은 연초록에서 진초록으로 머뭇거리며 거친 숨소리로 오르는 나를 반긴다. 마음에 새겨진 생명의 기척들 쓰나미로 밀려온다. 한 생이 머물다 떠나간 자리, 분주한 시간의 톱니바퀴가 멈춘다. 삶의 긴 터널 속 여자의 비명소리가 벼랑 끝으로 떨어져 내린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내변산. 너는 무심코 책장 넘기듯 가벼이 생을 살아오지는 않았느냐고 땀방울을 닦으며 내게 묻는다. 산이 뒤척이며 돌아눕는다. 산의 중심, 고요의 바다가 나를 아늑하게 감싸안는다. 환한 햇살은 말없이 웃으며 눅눅한 마음자리를 흔든다. 바람의 은방울 소리 딸랑딸랑 나를 흔들어 깨운다. 나는 내변산 중심에서 길을 잃고 아늑한 벼랑 끝 삶터로 다시 걸어간다. 널 닮은 꽃. 어떤 햇살 투망에도 걸리지 않는다. 내 그리움의 연어 때는 그걸 나는 널 닮은 꽃이라 이름 부른다. 시간 칼날의 베이다. 찰칵 칼날의 순간이 베어진다. 앞과 뒤로 갈라지는 시간의 갈피. 쩍 드러나는 속살 사이로 화르르 떨어지는 시간의 핏방울. 찰나 영혼의 문 닫는 숨소리. 다시 내 육체와 정신의 틈이 메꿔진다. 연에 관한 명상. 빈 하늘에 연을 날린다. 제 마음속에 떠있는 꿈의 새를 하늘로 풀어놓는다. 애틋한 한순간 하늘 바다로 아늑히 멀어져가는 돛담배. 생의 아지랑이여. 삶이란 한 찰나 후두둑 쏟아져 내리는 여름날 소낙비. 튕겨오르는 물방울들을 붙잡으려는 희열의 몸부림. 뼈아픈 윤회. 줄타기. 줄 위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줄타기 인생. 오늘도 줄 위에서 화려한 목숨에 슬픈 반전을 읽는다. 샘물. 나는 오늘도 길을 만든다. 수많은 생각과 느낌으로 실체가 없는 그것들을 형상화시키는 것. 바로 희망은 내 생에 차디찬 샘물이다. 모든 민주국가에 던지는 경고. 오늘날 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했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우리 두 저자는 지난 15년 동안 다양한 지역과 시대에 걸쳐 가령 1930년대 암흑기의 유럽이나 억압적이었던 1970년대의 라틴 아메리카 민주주의 붕괴를 주제로 연구하고 글을 쓰고 학생들에 가르치고 있다. 오랫동안 우리는 전 세계에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전제주의를 살펴보고 있다. 민주주의가 어떻게 그리고 왜 죽어가고 있는지는 우리 두 사람에게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연구과제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즉 미국의 사례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민주주의 위기를 알리는 전조였던 행동을 미국 정치인들이 실행하고 있는 전례 없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상황이 정말로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닐 거야 라는 말로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지만 우리 두 사람 역시 다른 많은 미국인들처럼 두려움을 느낀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위태로운 제도였다. 그럼에도 미국 사회는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 헌법, 자유와 평등에 대한 확고한 믿음, 역사적으로 탄탄한 중산층, 높은 수준의 부와 교육, 그리고 광범위하고 다각화된 민간 영역이 아마도 민주주의 붕괴라는 재앙에서 미국 사회를 지켜주었을 것이다. 그래도 걱정은 남아있다. 최근 미국 정치인들은 경쟁자를 적으로 여기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선거 불복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과 안보기구, 윤리위원회 등 민주주의의 제도적 완충 장치를 허물어뜨리고 있다. 위대한 전 연방 대법원 루이스 브랜다이스는 미국의 모든 주를 민주주의 실험실이라고 칭송했지만 권력의 자리에 앉은 이들이 선거 승리를 위해 법률을 뜯어 고치고 헌법을 수정하고 심지어 선거권까지 박탈하면서 민주주의 실험실은 이제 전제주의 실험실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게다가 2016년에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직 경험이 전혀 없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존중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 독단적 성향이 뚜렷한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 모든 사태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미국 사회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가장 성공적인 민주주의의 쇠퇴와 붕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날 민주주의의 죽음. 1973년 9월 11일 정오 칠레 산티아고 도심에서 몇 달째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영국산 호커 헌터 전투기가 급강하더니 산티아고 중심에 위치한 신고전주의 양식의 대통령 관저인 모네다 궁전에 폭격을 가했다. 이후 폭탄 공세는 계속 이어졌고 모네다 궁전은 불길에 휩싸였다. 3년 전 진보연합의 대표로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살바도르 아옌데는 궁전 안쪽에 방어벽을 설치했다. 아옌데는 임기 동안 칠레는 사회불안과 경제위기 그리고 정치마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아옌데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운명의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곧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총사령관이 이끄는 칠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국가 권력을 장악했다. 운명의 그날 아옌데 대통령은 아침 일찍 라디오 방송을 통해 자신은 결코 투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수많은 지지자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아옌데의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다. 대통령궁을 호위했던 군 병력과 경찰 모두 그를 버렸고 라디오 선언은 공허한 메아리로 사라졌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아옌데 대통령은 죽었다. 그리고 칠레의 민주주의도 함께 죽었다. 엄마는 우리 먹이를 잘 만든다. 지혜는 만드는 법을 잘 안다. 먼저 돼지고기를 사야 한다. 오리나 갈비, 뒷다리 같은 덩어리 고기를 며칠 사는 게 좋다. 엄마는 항상 도매시장에 간다. 마트에서 파는 살코기는 양에 비해 비싸기 때문이다. 물론 엄마는 비싸서 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놓고 돈 얘기를 하는 건 상스러운 짓이니까. 대신 이렇게 말한다. 우리도 칼슘이 필요해. 고기 손질도 엄마가 한다. 필요한 도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식도. 뼈를 토막내는 칼이다. 손도끼처럼 생겼고 손도끼만큼 무겁다. 이 칼을 쓰려면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머리 위까지 들어 올려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심한 표정으로 한 방에 탁 내리쳐야 한다. 엄마는 그렇게 한다. 두 번째로 뼈칼이 있어야 한다. 뼈에 붙은 살을 바르고 길고 날카로운 칼이다. 포장지를 벗기듯 갈비살을 한꺼번에 싹 발라준다. 고기칼은 힘줄을 끊을 때 사용한다. 관절과 연골을 도려낼 때도 쓴다. 회칼은 고기를 얇게 뜰 때 필요하다. 포를 떼는 이유는 지우도 잘 모른다. 물어볼 기회가 없었다. 회칼을 쓸 땐 엄마에게
소세지를 만들 때 쓰는 기계인데 손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자기가 갈고 있는 게 돼지고기인지 사람고기인지 민석이는 알지 못하므로 뼈는 믹서로 갔다. 가루가 되면 갈아둔 고기와 섞어 비닐봉지에 담았다. 엄마가 우리 먹이를 만들기 시작한다. 지난번 어느 날이었다. 지우가 엄마를 따라 처음 시골집에 온 날이기도 했다. 이후 4번 더 왔다. 겨울에 한 번, 여름에 2번, 한 달 전에 한 번. 올 때마다 엄마는 우리 먹이를 만들었다. 처음엔 칼질이 서툴렀지만 이젠 선수가 됐다. 정확하고 빠르게 토막내고 바르고 뜬다. 과정을 지켜본 지우 역시 이 3가지 용어를 헷갈리지 않고 쓰게 됐다. 지우의 임무는 마당 창고에서 수레를 꺼내는 것이다. 먼 옛날 엄마의 할머니가 텃밭 일을 할 때 썼다는 건초수레다. 지금은 집 앞 갈대 습지로 오리 먹이를 가져갈 때 쓴다. 습지는 넓고 오리 먹이는 무겁고 반대로 가는 게 한다니까. 엄마는 수레 운전도 잘한다. 넓은 지루가 다니는 YMCA 수영장만 하다. 산에서 흘러내린 물과 땅속에서 솟아난 물이 모여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는 깊고 푸른 물속을 떠돌고 있었다. 압류에 붙들려 가랑잎처럼 떠내려가기도 하고 어두운 심연으로 내리꽂히듯 끌려가기도 했다. 심연의 바닥에 닿으면 널뛰기를 하듯 얼어붙은 수면을 향해 솟구쳤다. 어둡고 춥고 숨이 막혔다. 미치도록 무서웠다. 꿈이란 걸 알면서도 그는 꿈의 국경을 벗어날 수 없었다. 물결을 뚫고 솟구치는 몸의 요동은 느껴지는데 몸을 움직일 수는 없었다. 수면 위를 오가는 백색광의 움직임을 봤지만 눈을 뜨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빙판과 충돌하리라 예상하면서도 몸의 궤도를 수정하는 것 역시 불가능했다. 그는 온몸으로 수면의 빙판을 들이받았다. 눈동자 위에선 빛의 폭발이 일어났다. 하얗고 뜨겁고 날카로운 섬광이 시야를 차단했다. 무언가를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어둠 속에 익사체처럼 잠겨 있었다. 여전히 꿈속인 모양이었다. 아직도 가위에 눌려있는 것 같았다. 얄따랗게 열린 눈꺼풀 위에선 빛이 움직이고 있었다. 서치 라이트가 이동하듯 왼쪽 눈꺼풀에서 오른쪽 눈꺼풀로 귀 밑을 거쳐 목과 가슴으로 몸통을 통과해 다리 아래로 내려갔다. 이윽고 꺼져버리듯 사라졌다. 순간 빛이 사라지던 그 순간 그는 무언가를 봤다. 어둠 속으로 뭉개지듯 스며드는 무언가. 작고 하얀 무언가. 손이야. 그는 머릿속 어딘가에서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셔터가 내려오듯 의식이 닫혔다. 진정한 어둠이 찾아왔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침대에 엎드려 있었다. 방 안은 어둑했으나 창문 밖에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커튼 틈새로 비치고 있는 희미한 빛은 햇살이었다. 아침이었다. 마침내 꿈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그는 몸을 돌려 반듯하게 누우려다 멈칫했다. 자신의 갈비뼈 밑에 부드러운 물체가 깔려 있었다. 처음엔 펭수인가 했다. 기억이 즉각 아니라고 답했다. 지난밤 그는 펭수를 노아 옆으로 밀어두었다. 그의 몸 역시 기억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뚱뚱하고 크고 부드러운 펭수와는 감촉이 완전히 달랐다. 어린 나무의 가지처럼 작고 가느다란 것이었다. 그가 숨만 크게 쉬어도 갈비뼈에 눌려 톡 부러질 것처럼 연약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익숙한 냄새가 났다.
무서운 직감이 그를 찍어 눌렀다. 귓가에선 본능의 목소리가 속살거렸다. 그냥 있어. 움직이지 마. 보지 마. 시간이 갔다. 하염없이 느리게 째깍째깍. 그의 턱선 밑에선 피가 유동치고 있었다. 심장이 고약하고 섬뜩한 소리를 내며 질주했다. 머릿속에선 까마귀 떼가 뱅글뱅글 돌았다. 그는 더 버틸 수가 없었다. 해치워버리는 심장으로 한 동작에 몸을 뒤집고 일어나 앉았다. 눈을 내리떠서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했다. 노아였다. 펭수 배에 얼굴을 묻고 엎드린 노아. 사지를 늘어뜨린 채 움직이지 않는 노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노아. 숨이 쉬지 않는 노아. 맥이 뛰지 않는 노아. 몸을 흔들자 머리를 옆으로 툭 떨어뜨리는 노아. 세상이 훅 나갔다. 그의 머릿속은 까맣게 암전됐다. 어둠 속에서 그는 폭음처럼 터져나오는 자신의 비명을 들었다.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야! 어머니는 애초부터 지우를 좋아하지 않았다. 아니 존재 자체를 못마땅해 했다. 어머니로 말하면 양쪽의 재혼일 경우 한쪽의 아이에게 헌신하려면 다른 한쪽의 아이가 없어야 하며 당신 아들은 다른 한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는 양반이었다.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지우 때문에 노아가 희생당하고 있는 셈이었다. 진실을 말하자면 노아를 데려오지 못하는 절반의 책임은 아내에게 있었다. 나머지 절반은 데려오지 신유나라는 여자의 꼬북 노릇을 하는 차씨 집안의 어떤 등신에게 있었고 그는 아내에게 청혼하던 작년 여름 어느 날을 떠올렸다. 아내가 그의 집에 와 있던 주말이었다. 만난 지 1년이 넘은 시점이었다. 서로 알 만큼 알았다고 그는 판단했다. 과연 싸우는 날 리 올까 싶을 만큼 모든 면에서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 서로 운명의 상대라 여긴다고 믿었다. 아내 역시 기쁜 얼굴로 일세라고 할 줄 알았다. 뜻밖의 아내의 태도는 미적지근했다. 연애는 좋지만 결혼은 물음표라는 것이었다. 자신이 원하는 걸 상대도 원해야만 결혼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물었다. 그게 뭔데? 너무나 당연해서 어처구니가 없는 답변이 나왔다. 행복하게 사는 거. 행복을 원치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그는 자신도 같은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행복하려고 결혼하자는 거라 덧붙였다. 그녀는 물었다.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불시의 일격을 당한 기분이었다. 그처럼 근본적인 질문을 해올 줄은 몰랐다. 사실을 말하자면 행복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한 적이 없었다. 고민한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니까. 그는 머뭇대다 대답했다. 행복한 순간을 하나씩 더해가면 그의 인생은 결국 행복한 거 아닌가. 아니 행복은 셈이 아니야. 그녀는 베란다 유리문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마치 먼 지평선을 넘어다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실제로 보이는 건 유리문에 반사된 실내 풍경뿐일 텐데 행복은 뺄셈이야. 완전해질 때까지 불행의 가능성을 없애가는 거. 동의할 수 없는 개념이었으나 딱히 대꾸할 말이 없었다. 그는 잠자코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나는 그러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어. 그를 돌아보는 건 그녀의 눈동자에 다시 초점이 잡혔다. 결혼한다면 한 팀이 되는 건데 자기도 내게 맞춰 노력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는 냉큼 대답했다. 행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데 못한다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무엇보다 진심으로 행복해지고 싶었다. 그녀와 결혼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다. 맹세해? 그녀가 재차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맹세해.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그는 노력의 의미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를 데리고 처음 하남에 간 날이었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물었다. 결혼과 함께 노아를 데려갈 것인지. 그녀는 서글서글하게 대답했다. 네, 식구가 함께 살 집을 마련한 대로 그리할게요. 이 답변이 어머니가 하고 날 들먹이는 결혼할 때의 약속이다. 문제는 두 여자가 서로 다른 지점에 방점을 찍었다는 데 있었다. 어머니는 결혼과 함께, 아내는 함께 살 집에. 한달 전 지난 여름보다 물이 많이 불어난 듯했다. 밭터 바로 밑까지 물이 차올라 있었다. 물속에서 길게 자라던 걸대나 수초들은 끝만 삐죽 드러난 상태였다. 그 위로 고추 잠자리 떼가 날아다녔다. 지유는 도움닫기를 하듯 매달려 밭터 바위로 뛰어 올랐다. 아빠도 따라 올라와 지유의 어깨 뒤에 섰다. 엄마랑 오면 여기서 우리한테 먹이를 줘요. 지유는 밭터 바위를 내려다봤다. 먹이를 사오니? 아빠가 물었다. 엄마가 만들어요. 엄마가? 어떻게? 지유는 먹이 만드는 법을 말해주었다. 아빠는 간간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게 신기한 눈치였다. 그럼
그런데 우리들은 다 어디서 왔니? 한 마리도 안 보이네. 아빠가 물었다. 지우는 발 아래로 시선을 옮겼다. 아니나 다를까 흐린 물 밑으로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지우는 피하라고 소리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입을 여는 순간 시커먼 그림자가 발밑에서 솟아올랐다. 지우는 놀라 몸을 틀었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말았다. 발이 미끄러지고 다리가 위로 들리고 등과 머리가 뒤로 넘어갔다. 반사적으로 눈이 감겼다. 낮아빠진 충격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갈대에 찔리지도 않았다. 진흙탕에 떨어진 것 같지도 않았다. 지우는 반박자 늦게 알아차렸다. 자신을 안전하게 끌어안고 있는 팔이 있다는 걸. 등을 받치고 있는 단단한 몸이 있었고 귓가에서 소곤대는 목소리가 있었다. 딸 괜찮아? 지우는 대답을 밀었다. 쿵쿵쿵. 등에 닿는 아빠의 심장 소리를 듣느라 머릿속에선 고삐 풀린 기억들이 떼지어 몰려나왔다. 옛날에는 언제나 아빠의 손과 몸이 자신의 근처에 대기하고 있었다. 넘어지든 엎어지든 구르든 떨어지든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늘 거기에 있었다. 안전하고 따뜻한 이 감촉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도 기억났다. 밤마다 꿈속에서 아빠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도 지유아 너야 가자. 똑똑 여보세요. 따님 혹시 주무시나요? 아빠가 물었다. 지유는 터지는 웃음을 삼키고 대답했다. 아니요 앉아요. 아빠는 몸을 이렇게 앉았다. 지유도 아빠에게 안긴 채로 앉게 됐다. 곧장 대강우리가 눈에 들어왔다. 몸은 바위 위에 올라서서 목을 길게 빼고 울었다. 오우, 대강우리예요. 저놈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지유는 몸을 일으키고 섰다. 용기를 내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아빠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빠는 손을 맞잡더니 끙 소리를 내며 일어났다. 저놈 이름이 대강이란 말이지. 되묻는 아빠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떠올라 있었다. 우리 대강이한테 복수해줄까? 지우는 함성을 지르는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술을 셀게. 셋에 왁 하고 뛰어오르는 거야. 하나 둘 셋. 지우는 바위 위로 몸을 날렸다. 왁 소리를 내며 아빠와 나란히 적지했다. 너는 기겁한 비명을 내지르며 1m쯤 뛰어올랐다가 날개를 파닥거리며 몸을 이렇게 푸득 떨어져 버렸다. 그녀는 유나와 20cm 거리를 두고 걸음을 멈췄다. 또 내 것에 손을 댔단 말이지. 유나는 거듭 중얼거렸다. 초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듣고 싶은 것만 들리고 듣기 싫은 건 안 들리게 만드는 초능력. 그녀는 잠을 깨우는 심정으로 대화의 주제를 짚어주었다. 준영이 어디 있냐고 물었잖아.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도둑년이라고 말했다. 이번만큼은 그녀도 참지 않았다. 손도끼 칼을 곧장 유나의 턱 밑에 대고 말했다. 샘 자래에 까불어서 득이 되는지 아닌지. 칼날을 통해 유나의 목근이 꿈틀튀는 게 전달되었다. 잘하는 짓이네. 유나의 말투가 순식간에 차분해졌다. 이게 언니가 동생한테 할 짓이야? 쓰린 말은 아닌데 네가 할 말은 아니지. 그녀는 퀴즈를 냈다. 강지훈, 이슈트반, 아버지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 유나의 대답 없이 그녀를 쏘아봤다. 힌트는 그들이 누군가와 커피를 마셨다는 거야.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 사고 원인은 졸음운전이고. 그녀는 칼을 쥔 손에 힘을 줬다. 칼날 위에서 유나의 경동맥이 팔딱거렸다. 정답을 가르쳐줄게. 그들은 신윤아를 버린 사람들이야. 특히 아버지는 널 2번이나 버렸지. 유나는 눈을 야들하게 떴다. 질게 누운 눈꺼풀 밑으로 그녀를 태워줄 것 같은 불길이 새어나왔다. 어릴 때야 당해줬지만 2번씩은 용서할 수 없었을 거야. 그녀는 내킨 김에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준영이는 아버지보다 죄가 더 컸겠지. 널 버렸을 뿐 아니라 몇 년씩 끈질기게 열받게 하고 심지어 지우를 안 보여주면 유치장에 쳐넣어버리겠다고 협박했으니까 네 성미에 재워서 보내는 정도로는 양이 안 찼을 거야. 글은 네가 쓸 걸 그러는 그 사람이 아니라. 유나가 입술을 거의 열지 않고 말했다. 그 바람에 발음이 반쯤 뭉개졌다. 목이 아니라 이세로 새어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하는 말인데 2층 방 좀 보여줄래? 자물쇠가 잠긴 방 말이야. 내 생각이 망상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해보게. 그녀는 몸을 옆으로 비키며 턱을 테러 계단을 가리켰다. 앞장서. 유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뿐사뿐 발끝으로 계단을 향해 걸었다. 그녀는 어깨 하나 사이를 두고 유나 뒤에 붙어갔다. 손도끼 칼의 위치는 귀 밑에서 목덜미로 옮겨갔다. 팔이 저릿저릿하고 손끝이 바르르 떨려왔다. 유나의 뒤통수는 전혀 긴장한 것 같지 않았다. 새삼 놀라웠다. 얼굴을 마주친 순간부터 지금까지 유나는 움찔 이상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데도 긴장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자신을 우습게 봐서인지 상황 자체가 그리 겁나지 않는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 떨지 않는 연기를 하는 중이라면 타고난 배우일 것이다. 실제라면
그녀는 생각을 멈췄다. 시선이 손가방을 걸고 있는 유나의 손목을 향했을 땐 이미 늦었다. 손가방이 성광처럼 허공을 돌아 그녀의 눈으로 날아들고 있었다. 거의 반사적으로 고개를 젖혔으나 돌연한 습격을 피할 수는 없었다. 손가방에 붙은 묵직한 말굽 장식이 오른쪽 눈꺼풀에 들이박혔다. 눈알이 박살나는 듯한 충격이 머리를 덮쳤다. 동시에 자신의 어깨를 떠밀어버리는 우악스러운 힘을 느꼈다. 헉! 소리가 튀어나오고 몸이 뒤로 젖혀지며 발꿈치가 계단에서 붕 떴다. 그녀의 몸은 허공을 헐강해서 단단한 마룻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져 내렸다. 비명조차 지를 틈이 없었다. 입 한번 열기도 전에 새까만 어둠이 물밀어왔다. 눈이 내리감겼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손도끼가를 치켜둔 유나였다. 그것이 자신을 향해 내리꽂히기 직전 어둠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아득한 곳에서 유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둑년. 느낀 점은 남편과 아버지를 죽인 건 짐작했었는데 이 파트를 읽기 전 이제 이 파트를 읽고 나서 사실이 됐고 그 사실을 안 언니마저 방해자로 인식하고 죽인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아내가 집 앞에 차를 세웠다. 은호는 노아의 영정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 뒷좌석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무슨 먹어라. 그러다 너까지 죽는다. 이번엔 아내가 말했다. 어머님 모셔다 드리고 바로 돌아올게. 그와 가족들은 영인공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노아를 안치한 곳이었다.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엿새가 걸렸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고 부검이 결정되고 오늘 아침에야 부검이 끝나 장례가 허용됐다. 그는 이 일이 사고임을 입증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살인 혐의를 벗어야 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으나 누구나 의심하는 바였다. 너무나도 전형적인 이야기였다. 재혼한 남자, 전 저소생 아들, 아들의 석연 차는 죽음. 부검 결과는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었다. 나와봐야 상황이 달라진다는 보장이 없었다. 그에겐 상황을 바꾸려 애쓸 의지도 없었다. 실수든 아니든 근본적인 사실은 바뀌지 않을 테니. 그는 아들을 죽인 아빠였다. 노아는 아빠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 역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소식을 듣고 날아온 아버지는 내내 침묵을 지켰다. 그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아내에게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장례식장을 지키고 잡다한 일들을 처리해 주었을 뿐 장례가 끝나자 영인공원 앞에서 작별을 보냈다. 곧장 제주도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를 끌어안고 뜻모를 말을 남겼다. 아무도 믿지 마라. 그는 집 앞으로 들어섰다. 기이한 고요가 덮쳐왔다. 집이 아니라 과거로 들어온 것 같았다. 말끔한 부엌, 얼룩 하나 없는 거실의 대리석바닥과 소파 등받이에 나란하게 줄선 쿠션들, 베란다 유리문 양편으로 주름을 잡아 묶은 벵갈 고무나무 이파리들은 조금 전 물을 준 것처럼 싱싱하게 부풀어 있었다. 어떤 손이 정성 들여 어루만진 듯 반들반들한 윤기가 흘렀다. 화분과 소파 사이에 놓아둔 막국봉과 축구공은 사라졌다. 2층도 다르지 않았다. 아이들 놀이방인 거실은 잘 정리되어 있었다. 면 카펫이 깔린 바닥에 레고 한쪽조차 굴러다니지 않았다. 창문 커튼은 양쪽으로 열려있고 소파 대용인 대형 쿠션 2개가 벽 한쪽에 세워져 있고 푸른 지붕을 얹은 동아의 집은 볼그레한 저녁 햇살 안에 놓여있고 노아의 장난감 손잡자는 뚜껑이 닫혀있었다. 노아의 방문 역시 닫혀있었다. 그는 닫힌 문 앞을 서성이며 시간을 보냈다. 사진을 방에 걸어둘 모양이었으나 눈을 열 용기가 없었다. 문만 열면 그날 아침 자신이 내질렀던 비명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결국 문 앞으로 돌아서고 말았다. 그는 내쫓기듯 1층으로 내려왔다. 서재로 들어가 뒷손질로 문을 닫았다. 다시 멍해지는 순간이었다. 수평으로 열린 창문 블라인드, 책장에 얌전하게 누워있는 그의 가방,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과 그 옆에 가지런하게 쌓인 책들, 불이 꺼진 멀티탭, 적절한 위치에 반듯하게 위치한 의자, 벵갈 고무나무 이파리만큼이나 반짝거리는 책상 유리, 마치 리셋 단추를 누른 것 같았다. 집 전체가 태평한 시절로 돌아간 모양이었다. 한결없이 평온한 풍경이었다. 행복이라는 신화를 이룬 한 가족의 불같은 왕국으로 보였다. 이곳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 아무 일도 없었노라 선언하는 듯. 그는 알고 싶었다. 아내가 언제 이런 마법을 부렸는지. 자신이 눈멀고 귀가 다치고 입이 막힌 상태로 장례시장에 처박혀 있던 지난 며칠 날 중 어느 날에 경찰서에 불려가 횡설수설을 거듭하고 있을 때 노아가 부검을 마치고 돌아오길 기다리던 그 막막한 시간에 이 단정한 집은 그의 감정과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었다. 온 집안에 흐르는 평화로운 기운은 한 가지만 리셋되면 완전해진다는 압박으로 읽혔다.
바로 자신이었다. 그는 책상 앞으로 가서 앉았다. 노아의 영전은 노트북 옆에 내려놓았다. 꼿꼿하던 어깨와 등허리가 무너지듯 의자에 내려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손발이 꽁꽁 묶인 채 심연에 빠뜨려진 기분이었다. 뭘 해야 하나? 뭘 해야 숨을 수 있을까? 냉장고 청소를 해야 할까? 세탁기를 돌릴까? 아니면 세수라고? 엄마는 오리 먹이를 잘 만든다. 지우는 만드는 법을 잘 안다. 먼저 돼지고기를 사야 한다. 머리나 갈비, 뒷다리 같은 덩어리 고기를 뼈채 사는 게 좋다. 엄마는 항상 도매시장에 간다. 마트에서 파는 살코기는 양에 비해 비싸기 때문이다. 물론 엄마는 비싸서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놓고 돈 얘기를 하는 것은 상스러운 짓이니까. 대신 이렇게 말한다. 우리도 칼슘이 필요해. 고기 손질도 엄마가 한다. 필요한 도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식도. 뼈를 토막내는 칼이다. 손도끼처럼 생겼고 손도끼만큼 무겁다. 이 칼을 쓰려면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머리 위까지 들어올려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심한 표정으로 한 방에 탁 내리쳐야 한다. 엄마는 그렇게 한다. 두 번째로 뼈칼이 있어야 한다. 뼈에 붙은 살을 바르고 길고 날카로운 칼이다. 포장지를 벗기듯 갈비살을 한 번에 싹 발라준다. 고기칼은 힘줄을 끊을 때 쓴다. 관절과 연골을 도려낼 때도 쓴다. 회칼은 고기를 얇게 쓸 때 필요하다. 포를 뜨는 이유는 지우도 잘 모른다. 물어볼 기회가 없었다. 회칼을 쓸 땐 엄마에게 말을 걸 수 없다.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엄마의 손을 떼게 되니까. 손질이 끝난 고기는 찜기 2개에 나누어 삶는다. 뼈에 남은 살이 말끔하게 떨어질 때까지 오래오래 푹 다 삶은 살코기는 민석이에 간다. 소세지를 만들 때 쓰는 기계인데 손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자기가 갈고 있는 게 돼지고기인지 사람 고기인지 민석이는 알지 못하므로 뼈는 믹서로 간다. 가루가 되면 갈아둔 고기와 섞어 비닐봉지에 담는다. 엄마가 오리고기를 만들기 시작한 건 지난 봄 어느 날이었다. 지우가 엄마를 따라 처음 시골집에 온 날이기도 했다. 이후 4번 도왔다. 5월에 한 번, 여름에 2번, 한 달 전에 한 번. 올 때마다 엄마는 오리고기를 만들었다. 처음엔 칼질이 서툴렀지만 이제는 선수가 됐다. 정확하고 빠르게 토막내고 바로 뜬다. 과정을 지켜본 지우 역시 이 3가지 용어를 헷갈리지 않고 쓰게 됐다. 지우의 임무는 마당 창고에서 수레를 꺼내오는 것이다. 먼 옛날 엄마의 할머니가 텃밭일을 할 때 썼다는 건초 수레이다. 지금은 집 앞 갈치석대로 오리먹이를 가져갈 때 쓴다. 습지는 넓고 오리먹이는 무겁고 반달 늪으로 가는 길은 머니까. 엄마는 수레 운전도 잘한다. 발달 늪은 지우가 다니는 YMCA 수영장 만하다.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땅속에서 솟아난 물이 고여 만들어졌다고 한다. 은호는 뜬 눈으로 밤을 보냈다. 아내가 친정으로 가버린 날부터 시작된 불면증이었다. 벌써 닷새째다. 아침이 되자 비로고 사고일에 문제가 생겼다. 기억이 나노 단위로 툭툭 끊겼다. 주방에 들어가서 뭘 하러 왔는지 잊어버렸고 서재로 들어간 후에는 커피를 마시러 했다는 게 기억이 나는데 서재에 들어오면 끝내 생각나지 않았다. 욕실에도 멍청한 짓은 계속됐다. 면도 크림으로 머리를 감고 클렌징으로 이를 닦았다. 놀라내던진 칫솔이 변기에 꽂혔을 때 그는 별로 놀랍지 않은 진실과 좋아했다. 자신의 무의식은 생각보다 고상하지 않았다. 열받는다와 비슷한 말이 고성으로 튀어나왔다. 아 씨발, 왜 또 신경찌는데 자기가 잘못했나? 어디선가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신경질은 빼빼는 병이었다. 아내와 결혼하기 전까지는 지적받은 적이 없는 병이기도 했다. 아내에 따르면
결혼 생활을 위협하는 3대 성격 결함 중 하나였다. 노상 지적받다 보니 이제는 언행 하나하나를 자기 검열하는 지경에 와버렸다. 이것이 신경질의 범죄에 속하는가? 합당한 감정 표현인가? 오늘 아침엔 달랐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베넷병의 명분을 얻은 기분이었다. 지나가던 동네 주민이 집 앞 화단만 쳐다봐도 당당하게 뛰쳐나가 시비를 걸고야 말 것 같았다. 당신 왜 남의 집 기웃거리는 건데? 그는 다시 서재로 들어갔다. 가방에 노트북과 책을 챙겨놓았다. 주말이지만 학교에 나가는 게 낫겠다 싶었다. 기말고사 준비를 할 겸 시끄럽게 떠드는 머릿속 까마귀도 잠재울 겸 화단을 쳐다볼지도 모르는 동네 주민도 피할 겸 집을 나서려고 신발을 신다가 그는 멈칫했다. 아차 하며 서재로 들어갔다. 밤사이 책상 서랍에 처와가던 무선 전화를 잊고 있었다. 거실에 있는 제게 전화 플러그를 꽂고 나서 잊은 게 더 있는지 점검해왔다. 네 번째로 서재에 들어가서 일이 없도록 차근차근 없는 것 같았다. 문 밖에 이른 겨울이 찾아와 있었다. 무쇠빛 하늘이 낮게 드리워지고 대기는 습하면서 찼다. 난폭한 바람은 하던 나무들이 들이받으며 도로 위를 폭주하는 중이었다. 그의 기분만큼 흉흉한 날씨였다. 어제만 해도 햇살이 초갈량이 다정하더니 코트를 가지고 날까? 그는 현관문 앞에서 고민스럽다. 그 사람이 차량 2대가 집 앞을 지나갔다. 앞선 차는 택배트럭, 졸졸 뒤따라가는 차는 청아색 지프였다. 차들이 사라지자 코트 생각도 사라졌다. 귀찮았다. 학교 주차장에 교무실까지 가는 몇 분 새에 설마 얼어 죽기야 하겠는가. 그는 집기 단추를 잠그고 현관 계단에 내려가 차고를 향했다. 막 차고 문을 열기 시작했을 때 지프가 다시 나타났다. 빨간 보조 램프를 깜빡이며 수줍고 그것도 차고 앞까지 한 동작이며 미끄러져와서 건너편 길가에 멈췄다. 픽업 트럭만한 지프가 마트 쇼핑카트처럼 보이는 순간이었다. 마트 주차장이었다면 오후 해줄 솜씨였다. 집 앞 도로에 무단 주차하려는 거라면 오늘 제대로 걸린 행복. 지프 운전석에서 여자가 내렸다. 귀 밑에 잘린 단발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헐렁한 후드 티셔츠와 검은 레깅스, 운동화, 막 헬스클럽에 뛰쳐나온 듯한 차림새였다. 스타처럼 날렵해 보이는 여자였다. 행복하게 사는 거. 행복을 원치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그는 자신도 같은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행복하려고 결혼하자는 거라 덧붙였다. 그녀는 물었다.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불시 일격을 당한 기분이었다. 그처럼 근본적인 질문을 해올 줄은 몰랐다. 사실을 말하자면 행복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한 적이 없었다. 고민한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니까. 그는 머뭇대다 대답했다. 행복한 순간을 하나씩 더해가면 그 인생은 결국 행복한 거 아닌가? 아니, 행복은 덧셈이 아니야. 그녀는 베란다 유리문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마치 먼 지평선을 넘어다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실제로 보이는 건 유리문에 반사된 실내 풍경뿐일 텐데 행복은 뺄셈이야. 완전해질 때까지 불행의 가능성을 없애가는 거. 동의할 수 없는 개념이었으나 딱히 대꾸할 말이 없었다. 그는 잠자코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나는 그러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어. 그를 돌아보는 그녀의 눈동자에 다시 초점이 잡혔다. 결혼한다면 한 팀이 되는 건데 자기도 내게 맞춰 노력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는 냉큼 대답했다. 행복을 위해 노력하자는데 못한다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무엇보다 진심으로 행복해지고 싶었다. 그녀와 결혼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다. 맹세해? 그녀가 지쳐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맹세해.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그는 노력의 의미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를 데리고 처음 하남에 간 날이었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물었다. 결혼과 함께 노아를 데려갈 것인지. 그녀는 서글서글하게 대답했다. 네, 식구가 함께 집을 마련하는 대로 그리할게요. 이 답변이 어머니가 허구한 날 들먹이는 결혼할 때의 약속이다. 문제는 두 여자가 서로 다른 지점에 방점을 찍었다는 데 있었다. 어머니는 결혼과 함께, 아내는 함께 살 집에. 당시 그는 학교 근처의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었다. 방 하나에 거실 하나, 화장실도 하나의 원룸 같은 빌라였다. 두 아이와 함께 살기는 힘든 집이었다. 그녀의 집은 서교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두 아이와 살기엔 좋은 집이었으나 그의 직장과 거리가 멀었다. 주말 부부를 하거나 그가 장거리 출퇴근을 해야 했다. 그녀는 타운하우스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청년 외곽에 건축 중이며 미분양된 세대가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노아한테 좋은 집이라고 그를 설득했다. 공기 좋은 숲속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층간소음 걱정 없이 소리 지르고 뛸 수 있다는 점에서 노아 축구 좋아하잖아. 두 사람은 모델하우스를 보러 갔다. 집 자체는 좋았다. 옆집과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된 단독주택 형태였다. 독립된 차고와 작은 뒷마당도 있었다. 실내는 천장이 트인 복층 구조였고 드레스룸을 빼고도 방이 4개나 됐다. 아이들에게 각자 방을 주고도 하나가 남는 셈이었다. 아내는 그의 소재로 쓸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막 석사 과정을 시작한 그로서는 고마운 말이었다. 딱 내가 원하는 집이야. 아내는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였다. 습지는 엄마의 땅이다. 돌아가신 엄마의 할머니가 시골집과 함께 물려준 것이다. 반달늪은 습지 끝에 있으며 온갖 새들이 모여든다. 대부분 겨울에 찾아왔다 봄에 떠나는 철새들이다. 몇몇 오리들만 떠나지 않고 반달늪에서 죽을 때까지 산다. 그들에게 반달늪은 행복한 오리집이다. 행복한 오리집엔 청동오리가 가장 많다. 원앙이라는 오리도 있는데 수컷이 인형처럼 예쁘다. 엄마는 놈을 개자식이라고 부른다. 바람둥이이기 때문이다. 쇠물닭은 오리도 아니면서 오리집에 뷰부터 사는 이상한 새다. 더 이상한 놈은 대강오리인데 물속이나 수초 틈에 숨어있기를 좋아한다. 해질녘 무렵이면 안개가 뿌옇게 피어오른 습지 안에서는 비명을 지르듯 운다. 때로는 지유의 꿈속에서도 운다. 반달늪 둘레길엔 밥터라고 부르는 바위가 있다. 널쩍한 데다 미끄럼틀처럼 비스듬한 모양이다. 엄마는 그곳으로 수레를 밀고 올라가서 먹이를 준다. 이때 오리들을 부를 필요는 없다. 수레를 들어 올려서 물에다 부어버리면 된다. 오리들은 알아서 알아차리고 온다. 날아오르거나 물 위를 내달려 오거나 물속에서 불쑥 머리를 내밀고 올라오거나. 반달늪 오리들은 엄마가 만든 먹이를 좋아한다. 한 번은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물었던 적이 있다. 우리가 좋아하는 먹이는 무엇일까요? 아이들은 너도 나도 손을 들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떠들어댔다. 지렁이요, 달팽이요, 미꾸라지요. 선생님은 대강오리만큼이나 성격이 이상하다. 꼭 손을 들지 않은 아이를 지목한다. 우리 지유가 말해볼까? 지유는 아이들 앞에서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바라보면 뱃속이 울렁거린다. 배꼽 밑에서 큰 뱀이 돌아다니는 것 같다. 더 나쁜 건 말하라고 하는데 말하지 않을 배짱조차 없다는 것이다. 그럴 땐 퇴! 하고 침을 뱉듯 말해버리는 수밖에 없다. 돼지고기요.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책상을 치며 웃는 놈도 있었다. 바보라고 소리치는 놈도 있고 선생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는 듯 되물었다. 혹시 돼지벌레가 아닐까? 지우는 입을 다물었다. 분하고도 분했다. 정답을 말하고도 조롱을 당해서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할 수 없어서 선생님에게 고기와 벌레도 구분 못하는 바보 취급을 당해서 이 일을 엄마에게 일렀는데 다음과 같은 답이 돌아왔다. 걔네들이 몰라서 그래. 그건 반달늪 오리들의 비밀이거든. 아, 비밀. 지우는 분이 좀 풀리는 걸 느꼈다. 모든 게 저절로 이해되었다. 이해는 지우가 정말 잘하는 일이다. 근거 없는 착각이 아니다. 이모가 외할머니에게 그렇게 말했다. 지우는 언어 이해력이 정말 좋아. 핵심 단어만 알려주면 숨은 그림까지 연결할 줄 안다니까. 엄마가 비밀이 무슨 뜻이라고 했지? 엄마가 복습시키듯 물었다. 지우는 대답했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거요. 그리고는 이런 뜻이다. 답이 완전하지 않아 지우는 나머지를 채웠다. 말하면 겨울이 오면 유나가 돌아올 줄 알았다. 그때가 되면 예전처럼 살게 될 줄 알았다. 그때만 기다리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다. 시간은 그녀에게 어떤 것도 주지 않았다. 대신 원치 않은 진실을 가르쳤다. 내일은 바라는 방향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 간절히 원한다 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 유나는 겨울이 가고 봄이 또 가도록 돌아오지 못했다. 그 시절 집안에는 늘 어둠과 정적이 들어왔었다. 어머니는 회복이 한없이 더했다. 면역 거부 반응과 면역 억제제로
인한 피부 질환에도 시달렸다. 말짱하게 회복한 이모가 러시아로 떠난 후엔 우울증까지 왔다. 말수가 없어지고 체중이 줄고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기 시작했다. 때론 유나의 방에 들어가 우두커니 앉아있기도 했다. 유나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소리 없이 눈물만 줄줄줄 흘리는 울음을 울었다. 지인에게는 못 참을 정도로 매정하게 굴었다. 학교에서 돌아와 또 반겨주는 말 한마디가 없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마다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TV를 켜면 시끄럽다 했고, 말을 걸면 입을 다물라 했고, 거동을 도우려 하면 손을 비춰냈고, 몸 상태를 물으면 네 할 일이나 잘하라고 면박을 줬다. 그녀는 많은 것을 스스로 습득하고 깨우쳤다. 어머니 눈에 띄지 않고 소리 없이 움직이는 법, 눈치껏 처신하는 기술, 하고픈 말을 찾는 힘, 무안을 당해도 울지 않는 요령, 어머니의 표정에서 기분을 꺼내는 독심술, 착하게 굴어야 집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존 방식까지. 더하여 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피하려 했었다. 학교가 프하면 놀이터나 친구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갈 곳도 놀 상대도 없으면 마당 자기 나무 밑에 웅크려 앉아 아버지가 오기를 기다렸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일이 땅굴로 들어가는 것처럼 무서웠다. 어머니와 대면하는 일이 죽기보다도 싫었다. 싫은 걸 표내지 않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웠다. 아버지는 주말마다 할머니 집에 갔다. 매번 어머니 대신 그녀를 데리고 갔다. 어머니를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뭔지 묻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다. 네 엄마 쓰러질 거다. 이 대답은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아버지의 영업용 트럭을 타고 먼 길을 가기엔 어머니의 상태가 너무 나쁘다는 뜻이었다. 다른 하나는 어머니와 유나가 만나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의미였다. 유나는 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아버지를 기다렸다. 어떤 날엔 유치원복 차림에 유치원 가방을 메고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아버지가 내리면 대문에 가로막고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떼를 썼다. 저를 태우고 바로 인천으로 가라는 얘기였다. 그는 지우의 방문을 열었다. 불은 켜지지 않았다. 방안을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문턱 앞에서 어머니의 가방만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았다. 평소에도 지우의 방에는 들어가지 않는 편이었다. 혼자서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지우가 없을 땐 들어갈 이유가 없고 지우가 와 있을 땐 들어가는 게 꺼림칙했다. 아내에 따르면 지우는 친아빠에게 교묘한 방식으로 성추행을 당한 아이였다. 어떻게 교묘했는지는 듣지 못했다. 이혼 소송에서 친권을 빼앗긴 주요 사유라는 말만 전해들었을 뿐 들은 이상 그도 지우를 대하기 쉽지 않았다. 격없는 행동으로 오해를 살까 늘 조심스러웠다. 노아처럼 안거나 다독이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야단을 치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지우 자체가 대하기 편한 성격도 아니었다. 독립적이고 조숙하고 조용한 아이였다. 노아에게 없는 차분함과 묘하게 당돌한 부분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지나치게 영리하고 섬뜩할 만큼 예뻤다.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은 새아빠와 의붓딸의 거리를 지구와 명왕성만큼이나 벌려놓았다. 그런데 노아의 방문을 열다가 그는 동작을 멈췄다. 외도 정황에만 시선이 꽂힌 나머지 간과해버린 모순이 있었다. 그간 아내는 아이와 전남편을 만나지 않게 하려고 했었다. 법원에서 인정한 면적 교섭권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묘한 성추행으로부터 지우를 지키기 위해서라 했다. 그런 아내가 전남편의 집에 지우를 데리고 드나든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이혼 사유가 거짓이라면 또 모를까? 그는 문턱에 선 채로 노아의 침대를 내려다봤다. 침대 오른편에 노아가 좋아하는 대형 펭수 인형이 드러누워 있었다. 슬쩍 벌어진 노란 주둥이를 보고 있자니 골이 지끈지끈 쑤셨다. 귓속에선 충고하는 목소리가 울렸다. 그런 건 목요일부터 생각해. 지금은 가방을 두고 아래층으로 내려갈 때라고. 그가 내려갔을 때 아내와 지우 어머니와 노아가 주방과 거실 사이에 마주 서 있었다. 노아는 제 할머니의 허리를 끌어안고 지우는 제 엄마 앞에 눈을 내리뜬 채 패를 나눠 대치 중인 듯한 형국이었다. 두 진영 사이엔 노아의 추공이 누워있었다. 애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니. 어디 다친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말했다. 아내는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시선을 노아에게 고정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말했다. 노아 누나한테 사과해. 그는 두 진영 사이로 가서 섰다. 무슨 일이냐 묻자 어머니가 설명에 나섰다. 노아가 쏜 페널티킥에 지우가 맞았다고 했다.
어머니가 보기엔 가슴팍이 아주 살짝 닿은 정도였다. 뒷부분은 아내가 설명했다. 살짝 닿은 게 아니라 공을 끌어안고 주저앉을 정도로 드세게 맞았다고 했다. 노아는 공보다 빠른 속도로 달려와 지우를 밀어뜨린 후 공을 가져갔다고 했다. 그 바람에 지우가 벌렁 낮아빠졌는데도 노아는 사과하지 않고 있다는 게 사건의 전말이었다. 설마 일부러 밀었겠니? 공을 돌려받으려다 그랬겠지. 어머니가 한 말씀 하셨다. 아내는 두 마디를 했다. 어머니가 그리 가르치셨어요? 돌려받으려면 상대를 밀치라고요. 아니 내가 무슨... 노아 이제 겨우 6살이야. 어머니는 볼래도 큰 소리를 한 옥타브 더 올렸다. 아내는 가뜩이나 작은 목소리를 더 낮췄다. 지우하고 노아 11개월 차인데요. 아픈 애잖니. 그렇다고 지우까지 얻어맞아도 좋은 건 아니에요. 루지는 거의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이 자리를 어떻게 빠져나갈까 하는 기회만 누르고 있는 사람 같았다. 사람들은 대단히 흥분해 있었다. 모두들 욕설을 퍼붓고 위협을 하면서 루지의 주위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루지는 겁을 먹은 기색은 아니었다. 소냐를 죄인으로 만들려던 기도가 완전히 숲으로 들어가자 그는 느닷없이 뻔뻔스러워졌다. 여러분, 이렇게 밀지 말고 기 좀 비켜주시오. 그는 사람들을 해치면서 말했다. 여자 도둑의 범행은 완전히 폭로되었으니까 나는 끝까지 추궁할 테요. 재판관은 장님도 그렇다고 주정뱅이도 아니니까. 자, 길을 좀 비켜요. 그는 사람들을 밀어내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 식량국 관리가 탁자 위에 컵을 집어들어 루진에게 던졌다. 그 컵은 빗나가서 보기 좋게 여주인의 얼굴에 명중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른 사이에 루진은 자기 방으로 도망쳐버렸다. 그리고 30분 후에는 이미 그의 모습은 이 집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마침내 소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지 뛰쳐나가 자기 숙소로 달려갔다. 아말리아 이바노바는 컵세례를 맞고 게다가 여러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자 모든 책임이 카트리나 이바노바에 있다고 생각하고 미친듯이 악을 썼다. 이 집을 비워라. 지금 당장 비워라. 이렇게 덤벼들면서 그녀는 닥치는 대로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다. 억울한 누명까지 쓰인 것도 부족해서 인연이 남편 장례식장에 내가 터지도록 얻어쳐먹고서는 애들과 함께 거리를 나가라고? 어디로 나가란 말이냐? 갈비슨 카트리나 이바노브만은 숨을 헐떡이며 울부짖었다. 오 하느님, 이 세상에 정의란 게 없단 말입니까? 우리 불쌍한 고아를 돌보지 않고 누구를 보호하시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진리도 있을 게다. 천벌을 받은 더러운 유나, 두고 보잔. 말이야, 폴랴, 동생을 내려 여기 있거라. 난 나가서 찾아봐야겠다. 이 세상에 진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카트리나 이바노브 나는 녹색 쇼를 머리에 쓰고 아직도 방 안에서 서성이되는 새빵살이 주정뱅이들을 해치고 울부짖으면서 거리로 뛰쳐나갔다. 폴라는 공포에 질려 오들오들 떨면서 동생들을 껴안고 뒷짝 위에 가만히 웅크리고 앉았다. 나도 이만 가야겠군. 라스콜리니코프는 속으로 말했다. 어디 들어보자. 소피아 세녀노브마. 이번엔 당신이 어떤 말을 하려는지. 그는 소녀의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누가 리자베타를 죽였는가를 소녀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그 집이 가까워오자 갑자기 마음속에 공포를 느껴 힘이 쭉 빠지는 듯했다. 그는 리자베타를 죽인 이야기를 꼭 해야만 하는 걸까? 하는 의문에 사로잡혀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망설였다. 그러자 다음 순간 그는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 순간을 연장시킬 수 없다는 필연성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하고 고민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급히 문을 열었다. 소녀는 탁자에 팔꿈치를 베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다가 라스콜리니코프를 보자 후다닥 뛰어 일어나며 기다리고 있었던 듯 그를 맞았다. 플라스틱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육지에 남아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땅속이나 물속을 오염시키고 태우면 다이옥신 같은 유해 물질을 내뿜어요.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기간은 100년에서 500년이라고 하는데 과학자들은 플라스틱을 사용한 지 겨우 100년 정도라서 정확한 분해 기간을 알 수 없다고 해요. 냇물과 강물을 따라 바다로 흘러간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등의 플라스틱은 물고기와 새를 비롯한 자연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요. 파도를 따라 이동하면서 크기가 점점 작아진 플라스틱 쓰레기는 먹이인 줄 착각하여 덥석 삼킨 새와 물고기의 위에 들어가 소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어요. 플라스틱을 섭취한 물고기와 새는
결국 영양실조로 죽어요. 새와 물고기는 죽어서 몸이 썩어도 플라스틱 조각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바다를 떠들며 크기가 점점 작아진 미세 플라스틱은 조개와 굴, 소금에 섞여 있기도 해요. 이것이 다시 우리 식탁으로 돌아오기도 해요. 결국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우리 밥상으로 되돌아오는 셈이에요. 지구촌 곳곳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자 새로운 대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비닐봉지를 가장 강력하게 규제한 나라는 아프리카 케냐예요. 2017년 8월부터 케냐에서는 상업용 목적 외에는 비닐봉지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어요. 케냐에서 비닐봉지를 팔거나 이용하는 사람은 징역 최소 1년에서 최고 4년, 벌금은 2,100만원에서 4,300만원이나 된다고 해요. 케냐 사람들의 월 평균 소득이 20만원 정도인데 벌금 4,300만원은 정말 엄청난 금액이에요. 해마다 케냐의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지 1억 개 이상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야생동물을 위협하자 전면 금지하게 됐어요. 쉽게 사용한 뒤 마구잡이로 버린 폐 비닐이 배수구를 막아 버려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겼는데 이곳이 모기 서식지가 되면서 말라리아가 늘었고 홍수 피해도 늘었다고 해요. 또 야생동물의 천국인 케냐 곳곳에 비닐봉지가 날리면서 보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닐 쓰레기를 먹은 동물들이 병에 걸리기도 했어요. 그러자 케냐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게 됐어요. 아프리카의 다른 국가들도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적극 나서고 있어요. 2016년 7월 모로코도 비닐봉지 생산과 사용을 금지했고 모리타니, 르완다, 타자니아, 우간다, 소말리아 등도 동참했어요. 영국은 2025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겠다고 선언했고 유럽연합에서도 비닐봉지 사용량을 2025년까지 85%로 줄이기로 했어요. 미국 시애틀에서는 2018년부터 7월부터 외식 업체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식기류를 제공하면 벌금 2,500달러를 부과하기로 했어요. 칠레도 쇼핑용 비닐봉지를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어요.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승무원들은 은근히 분노가 치밀었다. 선원들은 대답조차 않는 괴물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페러거 탐장은 수염을 꼬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지 수염을 씹고 있었다. 기관사가 다시 호출되었다. 압력은 최고치인가? 함장이 그에게 물었다. 네, 함장님. 기관사가 대답했다. 밸브는 가득 찼는가? 6.5 기압입니다. 10 기압으로 올리게. 이것이 미국식 명령이었다. 나는 곁에 있던 콩새우에게 말했다. 콩새우, 자네는 우리가 어쩌면 폭발해버릴 거라는 걸 알고 있나? 주인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요. 콩새우가 대답했다. 그렇다. 고백하건대 나는 이러한 모험을 하는 것이 싫지 않았다. 밸브가 가득 채워졌다. 화로에는 석탄이 퍼부어졌다. 송풍기들은 쉴 새 없이 불길의 바람을 불어댔다. 에이브리엄 링컨호의 속도가 빨라졌다. 돛대는 밑부분까지 흔들리고 있었고 소용돌이 치는 연기는 비좁은 굴뚝을 간신히 통과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속도를 측정했다. 어떤가 조타수? 함장이 물었다. 19.3마일입니다, 함장님. 화력을 높이게. 기관사가 명령을 따랐다. 압력계는 10기압을 가리켰다. 그러나 고래도 역시 불길을 높였음이 틀림없었다. 그도 역시 어렵지 않게 시속 19.3마일로 달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대단한 추격전이었다. 아니, 나는 당시에 나의 모든 존재를 뒤흔들었던 감정을 묘사할 재주가 없다. 네드랜드는 작사를 손에 들고 자기 위치에 있었다. 그 동물을 여러 차례 접근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잡았다, 잡았다. 네드랜드가 외치곤 했다. 그리고는 그가 작사를 던지려던 찰나에 고래는 적어도 시속 30마일 이상의 속도로 달아나 버렸다. 심지어는 우리가 최고 속도로 달리는 중에도 그놈은 프리기탐을 한 바퀴 돌면서 비웃기까지 하지 않았던가.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서 분노의 외침이 터져나왔다. 정오가 되어서도 우리는 아침 8시에 비해 조금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페러거 탐장은 보다 직접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말했다. 아, 저놈의 짐승이 에이브리엄 링컨호보다 빨리 달리다니. 좋아. 저놈이 포탄보다도 빨리 가는지 두고 보기로 하지. 갑판장, 뱃머리의 대포에 사람들을 배치시키게. 갑판의 대포가 당장 장전되고 조준되었다. 포가 발사되었고 포는 반마일 거리에 있던 고래 위로 몇 피트 비껴 지나갔다. 다시 장전하라. 함장이 소리쳤다.
이 흉측스런 짐승을 명중시키는 사람에게는 $500를 주겠다. 회색 수염에 차분히 가라앉은 눈과 냉정한 인상을 주는 늙은 포병 한 사람이 자신의 포로 다가서더니 발사 준비를 갖추고 오랫동안 겨냥했다. 강력한 폭음이 승무원들의 고함 소리와 뒤섞여 울려 퍼졌다. 포탄은 목표에 적중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것은 동물의 둥근 표면에서 미끄러지면서 2마일 밖의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아니, 몇 마디만 써보내도 그쪽은 느낌이 크게 다를 거야. 내 얘기를 누가 들어주기만 해도 고마웠던 일 자주 있었잖아. 별로 대단한 충고는 못 해주더라도 당신이 힘들어한다는 건 충분히 잘 알겠다. 어떻든 열심히 살아달라. 그런 대답만 해줘도 틀림없이 조금쯤 마음이 편해질 거라. 하긴 이별이란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 끊기는 것은 뭔가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아니, 표면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서로의 마음이 이미 단절된 뒤에 생겨난 것, 나중에 억지로 갖다 붙인 변명 같은 게 아닐까? 마음이 이어져 있다면 인연이 끊길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누군가는 어떻게든 회복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미 인연이 끊겼기 때문이다. 이름 없는 분께 어렵게 백지 편지를 보내신 이유를 내 나름대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건 어지간히 중대한 사안인 게 틀림없다. 어설피 섣부른 답장을 써서는 안 되겠다 하고 생각한 참입니다. 늙어 망령이 난 머리를 채찍질해가며 궁리에 궁리를 거듭한 결과 이것은 지도가 없다는 뜻으로 내 나름대로 해석해 봤습니다. 나에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길 잃은 아이로 비유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지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려고 하지 않거나 혹은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당신은 그 둘 중 어느 쪽도 아닌 것 같군요. 당신의 지도는 아직 백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정하려고 해도 길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지도가 백지라면 난감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구라도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겠지요. 하지만 보는 방식을 달리해 봅시다. 백지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지도라도 그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 하기 나름인 것이지요.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가능성은 무한히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멋진 일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믿고 인생을 여한 없이 활활 피워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미야 자파점 드림. 내가 몇 년째 상담 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 대부분의 경우 상담자는 이미 답을 알아. 다만 상담을 통해 그 답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상담자 중에는 답장을 받은 뒤에 다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많아. 답장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지.